네, 시작. 안녕하세요. 정화막당 학당장 김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태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온라인으로만 정화막당 후원회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정화막당 원래 강좌 주제는 이 시대의 인간은 모두 경제, 호모 에코노미크스이라 그런 주제고요. 강의를 맡아주신 선생님은 여기 옆에 계신 홍문 선생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영 투임하셔서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 홍문 선생님이시고요. 경제학자로서 이 가장 큰 화두, 경제인이라는 개념을 오늘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부제에 나와 있듯이 인류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등방 속에서 주제를 갖고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를 아마 이런 혼돈의 시기에서 혼란에 빠졌을 때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모토를 가지고 이 경제인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은 새로운 전망을 다지기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검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홍원 선생님께 강의에 감사드리면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은이고요. 연세대에서 경제학과에서 한 30년 동안 가르치고 현재 명예교수 있고요. 제 전공은 경제사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경제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종합학과에서는 인문학이 이제 중심을 이루고 경제사상과 관련돼서 그 중에서도 어떤 경제에서의 어떤 인간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별로 아는 것은 많지 않은데 정황학당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주제는 그 경제와 인간이 같이 결합된 경제인이라는 주제고, 그래서 이제 라틴어 비슷하게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 영어로는 이코노믹 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꽤 오래된 주제고요. 그 현재도 계속 논의가 되는 주제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보편적인 인간, 철학에서 다루는, 인문학에서 다루는 그런 인간보다는 굉장히 좁게 한 150년, 200년 전에 경제가 생기면서 경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상이 형성이 되고, 원래는 굉장히 좁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그게 확대가 되고 좀 더 깊이가 있어지고 이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경제인이라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인간인가 이랬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이게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게 인간이겠구나,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좀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제학에서 제시한 인간상으로서의 경제인은 상당히 좀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에 꽤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성과 그리고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는 그런 인간으로 설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주제 자체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 성장 발전하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좀 사람들이 좀 계산적이다, 똘똘해졌다, 이런 측면도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독이 많이 올랐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70년대 이후 제3공화국 이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간도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기 겹쳐 있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것으로는 지난 한 200년 동안 경제사상 내에 어떤 인간상, 그게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갔냐 하는 것이고, 특수한 우리 한반도의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라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경제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한반도에서의 미래상을 정립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 때문에 이런 주제를 결정하게 됐는데, 일단 좀 시작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제인이 그러면 경제사상에서, 서양의 경제사상에서 한 200여 년대 거기서 얘기한 인간 경제인의 측면이 어떤 것일까를 미리 좀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서론에 해당되는 뭐 경제 행위자라는 건 여러지죠. 기업인, 뭐 은행가, 도소매인, 상인, 소비자, 생산자, 뭐 수요자, 공급자, 투자자, 뭐 CEO, 경영자 등등 여럿인데, 자본가, 지주, 노동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추상화해가지고 경제학에서 소위 주류 경제사상에서 지난 한 200년 동안 설정한 것이 경제인이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추상화된 어떤 그런 보편적인 인간인데,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인간보다는 훨씬 좁지만 여전히 어떤 특정 활동보다는 경제 영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데, 이 인간은 경제학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담 스미스가 1776년 등장할 때부터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 자본주의 경제 혹은 시장 경제에 상응하는 인간으로 경제인이 설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경제학 뭐 굉장히 뭐 4년 동안 배우고 하는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시장의 가격 기구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제인이다. 뭐 나중에 얘기한 대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게 경제인인데, 그래서 가격, 시장, 경제인 세 가지가 묶여서 시장 경제를 설명한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할 수가 있군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축 중에 하나가 지금 경제인이라고 하는 인간상이고요. 그래서 경제인 어떻게 설정하는가, 출발점, 기준점, 어떤 측면들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약간 서론적으로 더 추가해야 될 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90년 이후로부터 신자유주의 어쩌고 이러면서 자본주의 확산되고 시장 경제도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소위 경제인 비슷한 그 인간상도 확산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경제인 비슷하게, 기업인은 물론 원래부터 경제인이었고, 의사도 뭐 기업인 비슷하게, 학교 총장도 기업인 비슷하게, 병원장도 무슨 경영인 비슷하게,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에서 거의 이런 흐름이어서,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대체 요새 사람들은 다 경제적 존재인가, 이런 문제 제기였고요. 근데 어떤 자본주의 경제다, 시장 경제다라고 하는 것을과 경제인이 함께 가는 것이었다, 지난 200년 동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인 본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00여 년 동안 경제인의 특징은 뭐였냐? 일단은 이기적이다. 남을 위하고 뭐 자비를 베풀고 뭐 도덕 규범 이거 아니고, 그 시장에서 보는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이익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주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경제가 유지되지? 그게 기본 주제였고요. 일단 경제인의 그 특징,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은 이기적이다 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본연의 인문학의 세계는 인간하고는 차이가 많고, 그 갈등이 계속 있었고, 그냥 경제학은 하여튼 그걸 이기적이라는 걸 붙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이다. 이기적인 거에 반대는 윤리적 규범, 법에 따르고 뭐 국가의 어떤 속박을 받고 이런 것하고 되게 좀 대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개인이다는데,
이게 개인주의, 뭐 서양 사회가 개인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특히 영미 쪽이 그렇다고 하고 특히 미국이 그렇다고 하는데 개인이 결국은 행위를 하는 거고 개인의 움직임을 보면 경제와 사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개인이 바로 경제인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집단이나 뭐 조직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 근원적인 어떤 인간의 존재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 구조? 예를 들면 경제학자들은 사회 구조라는 이 세상에 없다. 사회 구조를 사회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회를 잘 모를 때 하는 얘기다. 잘 모르면 사회학자들은 사회 구조라고 말한다. 사회는 완벽하게 개인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게 지난 한 200여 년 동안.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개인이 그냥 원자입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개인으로 쪼개서 개인으로 인간을 봐야 되고 그럼 개인을 더 쪼개면 뭐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이 뭐 프로이드처럼 뭐 자아가 있고 뭐 이드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이런 어떤 사람 안의 구조 같은 것도 부정하죠. 이중적인 자아, 뭐 다중자아 이런 거를 경제학에서 인정한 적이 없고요. 그 사람들이 상호작용한다 이런 얘기도 중시하지 않고요. 진환이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중시하지 않죠. 그 첫 번째 특징이 이기심, 두 번째 개인 이게 아마 가장 핵심적일 텐데 몇 가지가 더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추구한다는 거.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권력, 부, 명예 뭐 이렇게 나눈다면 그 중에 하여튼 경제인이라고 하는 건 권력보다는 명예보다는 물질, 부 이거 추구하는 거다인데 대충 이건 돈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성격을 강조를 합니다. 대개는 근데 이게 세속적인 욕심에 대한 존중이죠. 원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고대 헬레니즘이나 히랍 이런 데서 또 심지어 근대에 들어서도 뭐 철학자들 칸트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 부나 이런 것들이 목적일 수 없는데 여기서는 점점 목적 비슷하게 경제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정신적인 가치나 미적인 가치하고 대립이 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또 다른 측면 쾌락을 추구한다. 이것도 역시 뭐 고대 히랍 헬레니즘 이런 데서는 쾌락 추구하는 게 주류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에피쿠로스나 뭐 이런 데 쾌락주의 이런 게 되게 억눌려 있고 이성적이고 덕성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쾌락이나 감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플라톤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인간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을 말하자면 뭐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에 들어서도 철학자들은 주장을 한 건데 경제학에서는 특히 공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쾌락, 고통 이거로 모든 것을 다 환원할 수 있다.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결국 왜 생겼고 왜 변했냐? 결국 쾌락, 고통 이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뭐 에피쿠로스도 있습니다만 근대에는 제러미 벤더 이 공리주의에 서면서 이렇게 되고 뭐 공리주의는 아시다시피 벤담이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경제학하고는 떼내야 될 수 없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 이거는 돈을 축적하는 쪽이라기보다는 돈을 그냥 벌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여행도 다니고 뭐 민크코트도 사 입고 즐기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어떤 경제인과 관련된 그 경제인을 구성하는 어떤 그 요인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경제학자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게 효용극대화입니다. 효용이 쾌락 것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 추구한다는 그걸 이어받은 거고요. 그래서 노동은 비효용, 고통이고 돈 그리고 재화, 서비스 이런 건 효용이고요. 그래서 뭐 의식주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 안 합니다. 다 효용으로 얘기하고요. 옷 입어도 즐겁고 자동차 타도 즐겁고 밥 먹어도 즐겁고 다 효용이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동은
고통, 비효용이기 때문에 그건 피하려고 하고 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런 거는 효용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일을 더 시키려면 노동이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임금을 높여줘야 되고 그래서 임금을 더 줘야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쾌락, 고통의 회피 그리고는 이게 이제 좀 넓게 포괄적으로 가면 주관적인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벤담이 원래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쾌락, 고통,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행복으로 이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하고는 다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객관적인 어떤 행복관 그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 근데 이제 이것도 생존, 생계, 생활.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보면 경제는 뭐냐? 의식주 해결하는 거다. 인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계, 생존, 생활은 자기 말하자면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최소한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뭐 정치 활동을 한다, 뭐 사회 활동을 한다. 그래서 경제의 어떤 역할을 꽤 좁혀 놓은 건데,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물질적인 욕구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를 어떤 의식주의 충족 이렇게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런 쾌락의 추구는 절제된 삶이라든지 무슨 덕성, 의무, 헌신 이런 것하고 차이가 꽤 있고요. 이게 네 번째 정도의 특징일 거고 다섯 번째 특징은 합리성입니다. 앞에 것들하고 겹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학이 무슨 뭐 부를 추구한다 또 쾌락 그 얘기도 하긴 하지만 또 이기심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연히 개인 이렇기도 하지만 자꾸 얘기하는 거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물건 사고 팔고 이게 뭐냐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건 꼭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타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기심 이타심을 다 아우르는 어떤 그런 특징으로서 합리성을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 합리성은 도구적인 합리성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민했던 어떤 인간의 이성보다는 훨씬 좁은 목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수단에 대한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후반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경제인의 특징은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건 사고 팔 때 그거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고 각자 자기 이익 쫓아서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양자 이익이 합치돼 가지고 나는 사고 저 사람 팔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제학 교과서 들어가면은 귀가 닳도록 듣는 단어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나?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합리성이면 이성에 부합되는 게 그건데 철학자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하나도 안 하고요. 합리적이란 말을 붙이고 다니는데 굉장히 좁은 의미고요. 그래서 그냥 목적이 어느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목적은 돈 버는 것이든지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이든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사실 약간 좀 애매하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가장 짧은 길로 빠른 시간에 가장 적게 수단을 투입해서 그 주어진 목표에 도달한다. 이게 합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제대로 하는 게 합리적인 인간이고 투자자든 뭐 상인이든 뭐 CEO든 매니저든 누구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경제학, 경영학의 최대 과제다. 그래서 그걸 핵심으로 놓고요. 그래서 그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것도 경제학과 들어가면 귀가 닳도록 들고요.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만큼이나 자주 듣는 건데 이게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거. 그 이타심까지도 포괄한다. 남을 위하는 것도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합리적인 거다.
근데 이건 논란은 물론 있고요. 그래서 선택이 바로 경제 문제고 의식주가 경제 문제다. 그거 옛날 얘기고요. 선택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 경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우 이거는 너무 좁은 그런 인간상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워낙 오래 견고하게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합리적이냐?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 철저하게 추구하지 못한다. 이런 반발이 생기고 그래서 이 합리성 자체가 규범성과 현실성 양면을 갖게 되고 물론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보면 야 이런 합리성은 굉장히 세속적인 합리성이다. 진정한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조차도 경제학에서는 규범적인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합리적인 행동 안 하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비현실적인 인간일지 모른다. 이렇게 계산을 잘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계산을 안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기업은 망할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선택한 자만 시장에서 남는다.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그 존재들은 생각할 필요 없다. 이에 반하는 주장들은 무슨 뭐 제한적인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또 윤리적인 부분도 있다. 철학에서는 감성적인 본능적인 이런 부분들을 경제학에서 인정을 별로 안 하는데 저기 합리성은 감성적인 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나 저거 사고 싶어 이런 거 다 아닙니다. 합리적인 건 내가 돈이 지금 얼마 있고 저기 가격이 얼마고 내가 저거 입으면은 얼마나 효용을 얻을까 계산해서 사고 말고 하지 저 옷 마음에 들어? 사? 이거 충동 구매? 이거 아닙니다. 또 본능적인 거? 나 뭐 담배 피우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닙니다. 경제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걸 억누를 수 있고 내가 이거 마약을 먹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 계산을 다 해서 장기적인 이익까지 계산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억누르고 그래서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가면 약간 좀 철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성하고도 닿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알아서 그 단기 장기 다 이익과 비용을 다 잘 따져서 뭐 마리화나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이게 합리성입니다. 근데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습관 이걸 경제학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한다. 하루에 커피는 뭐 2잔 이상 안 마신다. 이런 습관, 규칙 이런 것도 인정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아 이거 어떻게 커피를 마셔 말어. 커피의 가격은 얼마고 나의 소득은 얼마고 오늘 커피 몇 잔 마셨고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지?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마셔 안 마셔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점심 먹었으니까 우리 커피 마셔야지. 이런 습관은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성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개인으로서 존재한다, 부를 추구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쾌락 추구한다, 그리고 합리성인데 현대에 와서는 아마 개인이라는 건 확고하게 붙들고 있고요. 집단 조직 그런 거. 그리고 합리성. 현대 경제학은 대충 2가지인데 전체로 보면 한 5가지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 줄거리이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게 어떤 우리가 그 출발점으로 삼을 기준이고요. 그게 역사상 계속 한 200년 동안 등장한 경제인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언제 누가 그런 거 비슷한 얘기를 했냐 그걸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또 좀 쉬었다가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뭐 비판이나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그걸 후반부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경제학 경제인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얘기했나 그걸 역사적으로 좀 한 200여 년 동안 좀 보고요. 현대까지.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박은 어떤 게 있었나. 그리고 하여튼 현재 전체 모습은 어떤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담 스미스 뺄 수가 없고요. 경제학에서 고전학파가 핵심이고 그 처음은 아담 스미스고요.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담이다.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1776년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그게 18세기 초부터 시작됐다면 18세기 아니요 19세기 초 18세기 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산업혁명을 대변하고 근데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라는 걸 처음 얘기한 게 아담 스미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산업혁명 아시다시피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오는 거고 그래서 제조업을 또한 산업으로 보면 아담 스미스가 대변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기억하실 때 스미스니까 스미스는 여러 가지 그 뭐 장인들에 붙는 거죠. 무슨 뭐 대장장이는 블랙 스미스고 뭐는 무슨 스미스고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로 제조업을 연상하시면 되고 아담으로는 이제 국부론 쓴 이 아담 경제학의 아담 경제사상의 근대 경제사상의 아담이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인간이 이기심에 근거해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한 거. 그래서 장터에 가보면 누가 남을 위해서 장사하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지. 그러니까 상업사회에 대한 어떤 그 이론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경제적 자유, 자유무역, 보호무역하면 안 되고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활동을 억압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관세 매기고 쿼ota 설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주장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고.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있던 경제사상이 중상주의고 그거는 국가 중심의 어떤 부국강병을 주장했고 근데 그거를 완화시키고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경제활동에서 윤리나 도덕의 역할을 역시 후퇴시키고 그게 아담 스미스다. 자, 근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그럼 인간이 이기적이다라는 경제인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주장이 이르게 된 거는 이거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런 거 비슷한 인간상을 처음 얘기한 건 서양선 마키아벨리다. 군주론. 1400 얼마인가요? 근데 그 마키아벨리가 원래 서양서도 왕이 동양으로 얘기하면 왕도 비슷하게 공자가 설파한 그런 식의 황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마키아벨리가 등장해서 그 웃기는 얘기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고 지혜로울 수가 있냐. 뭐 플라톤이 얘기한 철학자 왕? 그건 현실이 아니다. 왕은 포악하기 일데없고 그가 갖고 있는 거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욕망으로 완전히 점철된 게 왕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건 현실적으로 먼저 타당하지요. 철학자 왕이 도대체 누가 있었나?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그러고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1600년대 중반을 가면 홉스가 등장하고 홉스가 정치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요. 1650년대고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따르면 완전히 왕도 탐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 탐욕적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만일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데 이때부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대에 들어오면 서양에서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따라서 살고 그걸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정치에 있어서든 시장에서 경제에 있어서든 그렇게 되고 그걸 설명하려고 홉스가 내세운 게 리바이어던이고 그게 사회계약이고 뭐 군주가 필요하고 근데 이거 홉스의 경우에는 이걸 다 지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를 제시를 한 건데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 그 첫 장 뒤지시면 왕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왕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그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눈사람 비슷한 거 자세히 보면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로마의 황제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개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걸 어떻게 정리하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내세운 거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된 거는 그 다음부터 왕이 그렇게 이타적이고 백성을 위하고 아니고 왕뿐만 아니라 그 정치가가 그렇고 아담 스미스 내려오면 장사꾼 다 그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패권주의, 패도 이런 거고 그래서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 늑대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게 계속 확산돼서 민주주의도 훌륭한 대통령 뽑는다고 나라가 잘 되냐? 물론 나쁜 대통령 뽑으면 망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누구 뽑아넣어서 세종대왕 뽑아서 그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20년 30년 있으면 나라가 좋아하냐? 아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민주주의 제도로 가야 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뽑아도 곧 타락하게 돼 있다. 그게 아주 철두철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고 이제 경제학으로 들어오면 사업가, 정치가, 뭐 공무원, 종교인, 의사, 변호사, 교수, 뭐 성직자, 군인 다 늑대다. 그들이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고 오로지 견제를 통해서. 그래서 견제는 시장에서는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얘기는 EJ다. 여기 지금 적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그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물리치게 한다. 그래서 늑대가 다 늑대인데 장사꾼 사업가들이 내가 나가가지고 너 나라를 위해서 장사해. 이웃을 위해서 빵 팔아. 이거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른 늑대를 키우면 된다. 그래서 누구나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빵가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면 또 다른 늑대가 나타나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손댈 필요 없이 서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과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결과. 빵값을 내야 되고 빵의 질을 개선해야 되고 그래야만 생존이 가능하니까. 이게 EJ이고 그래서 늑대를 교화해가지고 천사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다들 늑대면 큰일 나게? 아니다. 늑대가 한 마리면 문제지만 늑대를 여러 마리 풀어놓으면 문제가 없다. 맞불로 키우고 아담 스미스가 국분에서 한 얘기는 푸주간의 그 주인이 동네 사람들한테 싼 가격에 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나라에서 가가지고 관리하고 가격 내려 품질 뭐 개선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푸주간 그걸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사회의 구성이고 경제의 구성이고 그거는 윤리나 국가의 역할을 구태시킵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 시대에는 이걸 갖고 다 사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당시에 존재했던 그 국가의 개입 또 그 상거래에 개입된 윤리와 도덕의 그 방해 이런 것들을 후퇴시킨 수준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경쟁이고 가격 기구이고 그래서 정부의 개입 없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보이지 않는 손 뭐 인비지블 핸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보이는 큰 손이죠. 보이는 큰 손은 정부였습니다. 국가. 보이지 않는 손 근데 이거 뭐 아담 스미스의 그거 전돼 있는데 아담 스미스 전체 제작 중에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말. 근데 거의 아담 스미스 얘기가 동일시됩니다. 뭐 비발디가 음악을 뭐 굉장히 여러 개 작곡했는데 우리가 듣는 건 뭐 4개 중에 어떤 한 귀절과 비슷한. 그래서 이건 출발점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 영국에서 나온 이거는 철저한 인간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하니까 이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우에는 보면 아무리 봐도 그 어떤 관직이나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든 그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지 않나. 저 사람이 되면 달라질 거다. 조금 너무 기대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윤리도도 국가 개입이 약화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되고 그리고 경제는 뭐냐? 생산, 교환, 분배, 소비 이거다. 그리고 경제 주체는 지주, 노동자, 자본가인데 말하자면 이 고전학파에는 계급적인 요소와 개인이라는 존재가 공존을 하고 있고요. 개인을 내세우긴 하는데 또 땅을 가진 지주, 노동자, 자본가 이런 계급, 계층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풀리고 결국 다 현대 경제학은 다 개인이다. 이 세상에 지주 따로 있고 노동자 따로 있고 누가 따로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복잡한 사람인 것은
일관되게 또 개인만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그 얘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꼭 그렇게 꼭 이기적인 것만 아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서 혼란을 낳았죠. 그래서 국부론에서는 인간이 이기적인데 초기작에 보면 도덕감정론 여기 보면 사회심리, 윤리 이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인간은 동정심도 있고 감정이입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두 얼굴이다. 주로 알려진 건 국부론의 이기심이지만 이거 보면 아담 스미스는 한 가지 얘기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야 아담 스미스가 이기적이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다. 인간은 이타심도 있다고 얘기했다. 그 앞에 초기작을 전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시작은 어렵고 모든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은 일관성보다는 풍요로움이다. 일관되게 하나로 전체를 꿰기보다는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한다. 아담 스미스가 바로 그렇다. 나중에 나타난 사람들은 인간상 등에 있어서 일관된 어떤 인간상을 좀 보여주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고전음악의 바하다.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물론 학생들은 뭐 고전음악 관심이 없으니까 바하라 그러죠. 저게 무슨 얘기야. 근데 물론 제가 관찰한 거로는 아마 고전음악의 바하는 경제학의 아담 스미스보다 훨씬 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를 바하에 기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바하가 이게 뭐 독일말로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 첼리스트 카잘스라는 사람이 바하는 시내가 아니고 바다다. 여기서 비틀즈도 나왔다. 그건 믿을 수 없지만 그 정도. 그 다음 사람 리카드는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분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 중심입니다. 경제학 흐름은 뭐 철학, 정치학 이런 것들 독일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경제학은 뭐 꽤 압도적으로 거의 영국 중심으로 나고 리카드는 분배를 중시했고요. 이 사람 특히 노동자 자본가가 분배 놓고 싸운다. 지주와 자본가가 소득 놓고 싸운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약화되죠. 이렇게 투쟁하는 존재, 싸우는 존재가 경제인이 아니다. 라고 뒤로 가면 이거 계속 약화시킵니다. 마사지를 하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이런 좀 조화로운 측면도 있고 갈등하는 측면도 같이 있어요. 이 얘기 뭐 흔히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피케티 같은 사람 뭐 분배 갈등을 얘기하는데 그거의 원조는 리카도고요. 또 뒤에 등장하는 마크스이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역시 시간을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군요. 너무 많은 얘기가.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가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 얘기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부를 추구하는 거. 이게 경제입니다. 그런 측면을 부각시킨 게 존 스튜어트 밀이고요. 존 스튜어트 밀 뭐 영미사상 대표죠. 근데 동시에 이 사람 공리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벤담을 이어받아가지고 공리주의에 대해서 연구했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얘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역시 그 인간은 먹는 거 이런 거 갖고 돼지처럼 살면 안 돼. 소크라테스처럼 고상하게 살아야 돼.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이해했는데 미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논란거리예요. 뭐 어떤 맥락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쾌락주의, 공리주의 이거를 저열한 거로 생각하니까 미리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야, 왜 욕망이 꼭 저급한 것만 있냐. 욕망에도 위계가 있다. 독서 예를 들면 이런 건 고상한 거고 생각, 뭐 책, 지식 욕구 이런 거하고 음식 욕구하고 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한 얘기는 뭐냐면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지식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면 배부른 돼지 배만 부르고 지식 욕구는 없는 것보다 나은 거다. 근데 이게 왜 문제됐냐? 20세기 경제학으로 들어오면 웃기지 마라. 누가 독서가 더 고상한 욕구라고 했냐? 어떻게 당신이 선언적으로 지식 욕구는 위계 높은 우등한 욕구고 밥 먹는 건 열등하고 누가 그러냐? BTS의 음악이 바하보다 못해? 누가 그런 얘기해? 이게 20세기 들어오면
철두철미한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판받은 건 귀족주의랄지 그런 선험적인 위계, 가치의 위계 이런 거 없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온 경제학은 철저한 어떤 위계 타파, 그리고 뭐 누가 뭘 좋아한다, 뭘 싫어한다, 누가 어느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거 우리 전혀 얘기할 수 없다. 오로지 시장에서 판가름할 뿐이다. 철저한 대중성인데 물론 꼭 그건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토마스 멜더스는 약간 이단적인 사람이고요. 인구론인데 인구론을 얘기할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정념, 욕구의 존재로 봤습니다. 물론 쾌락이 욕구랑 통하기도 한데 꽤 어느 정도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왜냐면 공리주의는 제가 보니까 감성이나 욕구나 이런 거를 존중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계산 없이 대책 없이 아기를 낳는다 이러면 문제인데, 멜더스는 인간이 그렇게 계산 못하고 정념의 욕구 이런 거에 흔들리고 대책 없이 아기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애를 낳는 것이 대다수의 빈곤층 노동자층이다. 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게 대다수 사람들이다. 그 합리성을 별로 부여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식량과 인구, 이게 뭐 그럼 인간이 동물이냐? 동물하고 다르지만 동물에 가깝다. 인간은 동물하고 비슷한 점이 더 많지 다른 점 별로 없다.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장인데, 요새는 점점 그거에 동조하는 경향이 커요. 특히 다윈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읽은 최근의 책들은 보면 다윈을 걸친 책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 심리, 생물 물론이고요. 다윈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인간사, 동물, 생태계 뭐 이거 다 다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근데 다윈이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이 멜더스입니다. 종회기원의 앞에 나옵니다. 이건 뭐 제 해석이 아니고요. 이미 알려진 거고. 근데 다윈에 영향을 미치고 그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윈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멜더스가 중요해지고, 특히 생태계 문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뭐 총균세, 다이아몬드, 또 뭐 하라리 사피엔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경제학자보다 훨씬 앞으로 갑니다. 이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진환이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 근데 바이러스와 뭐 이런 인간의 관계를 담고 있고, 물론 박테리아와 인간의 바이러스 생명체가 아니니까 좀 애매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거는 근데 산업혁명이 아니라 200년 전이 아니라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농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래서 농업혁명 때부터 얘기해야 아마 박테리아니 뭐 이런 얘기가 다 된다는 거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착하면서 가축을 그 야생의 동물들을 길들이기 시작하고 가축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개를 먼저 길들이고,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축을 길들이면서 그때부터 바이러스 문제가 생긴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 다윈으로 가야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닌데 경제인 하면 1차적으로 떠올리는 건 다니엘 데포라고 하는 소설가고요. 이 소설가가 쓴 책이 로빈슨 크루소고요. 1719년이니까 아담 스미스보다 훨씬 앞이고, 그래서 벌써 19세기 때부터 경제학자들이 형상화가 있는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다. 단 한 단어로 그랬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로빈슨 크루소처럼 생각한다. 그게 이미 19세기 락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인간상이 잘못됐다 주장할 때 이미 했던 얘기.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소설책 별로 안 읽지만, 로빈슨 크루소도 안 읽었겠지만, 로빈슨 크루소 그거 다 알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소설책 하나는 로빈슨 크루소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배 타고 어디 가다가 난파가 돼가지고 혼자 섬에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아침을 짓고 낮에 나무하고 오후에 사냥하고 저녁 짓고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기도하고 자고 그걸 일기로 적고 이 시간을 쫙 쪼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합리적인 인간의 표본이다. 그래서 딴 건 아무것도 다 몰라도 경제인 로빈슨 크루소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인이 뭔지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몰라도 로빈슨 크루소는 알아야 경제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합리적이고 계산한다는 거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경제인의 대명사가 로빈슨 크루소고 괴테가 무슨 인류를 훌륭하게 한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복식부기. 괴테는 워낙 천재라서 시인이자 뭐 문학가이자 뭐 별거 철학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괴테가 중시한 게 복식부기다 이렇게 경영학과에서 얘기할 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복식부기, 야 이건 학문이냐? 우리 때 이거 다 배웠어야 되는데 회계학. 근데 아마 이거를 좀 고상하게 만들었어요. 괴테도 복식부기가 중요한 거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은 서양 논문인데 그 뭐 베니스나 이런 데서 복식부기가 생겼다. 그걸 설명한 논문인데 제목이 Accounting for Rationality입니다. 그러니까 rationality 합리성을 설명하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책 보면 영어 참고서가 정통 종합 영어인데 거기 보면 뭐 이런 수어를 외워라 그래서 몇십 개씩 나오는데 그중 수어 중에 하나가 account for입니다. 설명하다. 근데 이 사회학자들은 바로 서양의 합리성은 회계, 어카운팅이다. 이거를 제목에 넣기 위해서 설명하다는 말을 어카운팅 포로 넣은 거죠.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도 좌파 경제학들이 또 끄집어냈죠. 그러니까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드디어 그 로빈슨 크루소에 등장합니다. 봐라,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때 이미 착취가 시작됐고 식민지 개척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빈슨 크루소도 개인? 아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네요. 어쨌든 그렇고요. 대포고요. 벤담 복리주의고요. 이 사람은 18세기 초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카르도 정도의 시대, 그보다 좀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리주의 내세웠고 쾌락과 고통의 산술이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인간 행위는 쾌락과 고통 두 가지로 다 환원할 수 있다는 거고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인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그 본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캘큘러스란 말을 중시해야 되고 바로 미분 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경제학에서 20세기 때 얘기한 게 뭐 한계 효용, 총 효용. 내가 뭐 사과를 5개 먹었다. 5개로부터 얻은 효용, 총 효용. 마지막 5번째 사과로부터 얻은 효용, 한계 효용. 이거 다 적분하면 총 효용, 총 효용 미분하면 한계 효용. 그게 경제원론 처음 배우면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총 효용은 다 알아듣는데요. 한계 효용은 굉장히 못 알아듣고요. 경제학과 학생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한계 개념, 한계 효용을 아냐 모르느냐로 판가름이 나고요. 사회학과, 정치학과 학생들은 아직도 그거 잘 모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 그러죠. 이 한계 효용,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한계가 될 것이다. 이걸 넘으면 경제학과로 들어오고 아니면 밀려난다. 그 얘기를 하죠. 캘큘러스 이거 미분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별명이 있습니다. 공리주의가 철학적 급진주의. 여기 철학가 쓰니까 뭐 더 많이 아시겠지만. Philosophical Radicalism. 이 알레비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무슨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십계명 이런데 이런 게 선언적인 거다. 벤담은 다 아니다. 그게 왜 나왔겠냐.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고 불행을 최소화하는, 쾌락을 최대화하고 넓은 의미에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이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8조 군법이니 십계명 이런 게 나온 거다. 응?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데 이예의 노인을 공경하라?
이게 뭐 당연한 거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야 된다? 여기서는 다 쾌락과 고통. 그리고 평생에 걸친. 그러니까 자리 양보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내가 고통이 있지만 평생을 두고 생각하면 내가 젊을 때 양보해서 겪는 고통보다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 누가 양보해 줄 때 그때 얻는 즐거움이 더 크다. 이걸 다 합산하고 평생에 걸쳐서 합산하고 뭐 이자 붙이고 할인하고 이 경제학에 사는 겁니다. 그거 하면 고통보다 쾌락이 크기 때문에 그 예의범절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진 거다. 변혁계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죠. 저는 젊을 때 다 양보했는데 요새 하나도 양보 안 하니까 이런 예의범절이 바뀔 때는 손해를 볼 거고. 근데 왜 바뀌냐? 똑같습니다. 쾌락과 고통, 모든 사람의 그걸 최대화하고 줄이고 이런 관점에서 생기고 변하고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노예제도 왜 사라졌냐? 이쪽 입장에서는 인간을 노예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예제도보다 그냥 자유롭게 시장에서 노동력 파는 게 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 결과를 중시하고요. 결과주의고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공리주의, 결과주의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의도로 얼만큼 노동 들여서 얼만큼 시간 들여서 얼만큼 노력 들여서도 아무 상관없다. 결과가 아무리 뭐 많이 집어넣었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끝. 뭐 그냥 휘파람 불면서 그냥 별로 노력 안 하고도 했는데 결과가 좋고 시장에서 잘 팔리고 그러면 0. 그건 아주 훌륭한 거.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시험 50점만 했었으면 넌 X. 뭐 1시간 공부하고도 100점만 했으면 그게 0. 그래서 결과주의고. 뭐 행위, 과정, 절차, 의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특징이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롤스. 첫 번째로 이걸 반기를 들었고 첫 번째가 아니라 하여튼 20세기에. 그러니까 공리주의 제가 보니까 이것도 뭐 제 좁은 범위에서 보니까 경제학 점점 확산되고요. 그 밑바탕에 있는 공리주의 계속 확산되고요. 영미철학이라고는 하지만 보니까 영미철학에 대해서 반대하려면 첫 번째로 대결해야 되는 게 공리주의고요. 롤스 평생을 공리주의랑 싸웠는데 승리가 확실치 않죠. 뒤로 가면 오히려 공리주의에 함몰되는 듯한. 마이클 샌들 이 사람 롤즈하고 다르긴 한데 역시 공리주의. 여기 이해를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쓴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가? 거기 보면 이해가 나와요. 공리주의가 잘못됐다는 이해인데 또 배가 난파됐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거 이해가 많고요. 역시 영국은 그런 경향이 강하고 근데 그리스도 그런 경향이 강하고 성경책에도 보면 뭐 배가 파손되는데 그거를 구출해 줘야 된다. 이런 찬송가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역시 이쪽 동양보다는 이 사람들은 바다 쪽으로 많이 나가. 그게 상업이나 무역과 관련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샌달의 예에 보면 이거예요. 3명인가가 난파돼가지고 배가 쪼각 나가지고 쪼각난 배 타고 이제 구조선이 오길 기다립니다. 해가 막 쬐고 3명인가 4명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중 근데 그 철저한 수칙은 거기서 바닷물 마시면 죽는데요. 당연히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원들이 난파되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바닷물 마시는 건데 어린 선원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마셨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 A라는 어른 선원이 배고프니까 쟤를 먹자. 왜? 쟤는 어차피 죽을 거다. B. 그래도 어떻게 인간을 먹냐. 이거 갖고 논쟁하고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샌달의 해석으로는 먹는 게 맞다. 왜냐하면 걔는 어차피 죽을 거고. 그러면은 그 걔는 죽더라도 얘라도 사는 게 낫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는 좋아지니까. 이게 공리주의인 거죠. 근데 여기 B는 먹으면 안 된다고. 결국은 먹었대요. 먹어서 나중에 싫어해요. 그래서 나 형무소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하여튼 쾌락 고통 이게 중요. 쾌락을 요용으로 경제학자들이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 경제는 다시 부를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의 불세출의 시장주의죠. 하이에크. 20세기 초 중반까지 심지어 70년대까지
시장주의가 그렇게 팽배되지 않았고 70년대 이후로부터 뭐 세계화 뭐 이런 게 저하되면서 90년대로 확산됐고요.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40년대는 대부분 상당수가 사회주의자 아니면 최소한 중도 좌파 뭐 이랬는데 하이에큰 이 사람은 그렇게 대세에도 불구하고 축자자사 시장주의.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야단 맞고 그 둘이서 노벨상 탔는데 그 한쪽 사람이 좌파인데 나는 저 인간하고는 같이 설 수가 없다. 뭐 그 정도였는데 그 60년대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냥 독야청청 축자사자 물고 들어져서 90년대 동구가 몰락하니까 하이에크가 옳았는데 이렇게 돼서 각광을 받고 좌우 전체의 어떤 연구 대상이죠. 이 사람 주장한 건 어쨌든 모종의 합리주의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능과 이성과 본능의 사이 이런 글을 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70년대 농담은 이성과 본능, 밤과 낮 사이에 뭐가 있냐? 과학. 그럼 깔깔대고 웃었는데 지금은 뭐 의학 선생님. 선생님 상태가 안 좋다. Between reason and instinct입니다. reason은 뭐냐? 막스의 잘못된 이성. 막스는 인간의 이성을 너무 크게 봤다. 프로이드 본능인데 이건 문명의 적이다. 문명을 적대시한다. 프로이드. 그래서 포포하고 하이에크 둘이서 자기네가 평생 한 일은 뭐냐? 막스와 프로이드를 죽이려고 평생을 보냈다. 하고요. 포퍼라고 그 자유주의 철학자 있습니다. 둘이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한 건 합리주의가 두 가지가 있고요. 대륙의 합리주의, 그거 잘못된 거고요. 데카르트, 플라톤, 특히 헤겔, 막스, 이거 다 잘못된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좀 과도하게 믿고 있다.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까지 힘이 있지 않다. 제대로 된 합리주의는 에드먼드 버크, 휴, 스미스, 밀,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는지를 잘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이 세상에 사회가 없다. 사회학도 필요 없다. 사회주의도 없다. 이 세상에 도대체 개인밖에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극단적인 주장이고요. 그리고 분배적 정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그냥 분배되는 거 받아야지 시장이 유지가 된다. 그런 이야기. 이 앞부분을 뭐 끝내고 짧게 끝내고 저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은 현대경제학자고요. 합리성 중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중요해지고요. 짜장면을 좋아하냐, 짬뽕을 좋아하냐. 이건데 이게 또 연장되면 뭐 난 시장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불교도냐, 회교도냐, 기독교도냐 이런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생명이니 생계니 뭐 이런 얘기들이 경제학에서 사라지고요. 의식주 해결한다. 그게 경제인데 경제학 들어가면 의식주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 가격, 선택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선택이 중시되는 이런 것이고 프리드만 이 사람 뭐 이 사람들 다 노벨상 탄 사람인데 극단적인 시장주의자고요. 선택이 모든 것이다. 언론의 자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 그거의 기본은 선택의 자유다. 선택의 자유가 모든 것이다. 그 자본주의와 자유, 뭐 선택의 자유 이런 책 썼고 웃기는 얘기가 있죠. 다 선택이고 그러면 난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게 제일 중요할 뿐이고 소득이고 뭐고 뭐 가치관이도 필요 없고요. 인종차별이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기호예요. 어떤 사람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백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흑인을 좋아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의과대학, 법과대학 이거 다 없애라. 왜 대학을 나와야 되냐. 치료를 잘하는 걸 시장에서 환자들이 판단할 거다. 변론을 잘하는 걸 왜 자격증을 갖고 하냐. 가서 해보면 알 거다. 근데 병원은 문제가 있죠. 몇 명 죽어봐야 알 텐데. 사법시험, 회계사심이 다 없애야 됩니다. 대학도 다 없애야 되고요. 이런
그 것들 전문대학원 이거 정부 보조하면 안 됩니다. 왜? 전문대학원은 지가 교육받아서 월가에 가서 돈 벌면 뭐 경영대학원 자기 소득이 다 되는데 왜 정부에서 그걸 대주냐 뭐 이런 것 등등.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도 전염병은 각자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관리 잘해도 내가 병 걸리고 남한테 병 옮기고 이걸 경제에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도 전염병은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짓고 이런 거지. 베커 이 사람은 증상이 더 심하죠. 똑같은 이 프리드만의 제자인데 이미 이분도 돌아가셨고요. 개인의 합리성이 모든 것이고 결혼, 출산, 범죄 다 선택입니다. 결혼 누구랑 결혼할까? 출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출산, 애를 낳고 말고 하는 거 합리적 선택이고 이거 백화점에서 냉장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고 똑같다. 냉장고 살 때 가격이 얼마고 수명이 얼마고 뭐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고 모양이 어떻고 이거 따져가지고 이익되는 것과 비용을 따져서 사고 말고 하는데 애도 결국은 얘가 애를 10개월 동안 안고 있다 놔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키워야 되고 과외 공부 시켜야 되고 이게 다 비용입니다. 그럼 애는 비용밖에 없냐? 아니다. 이익이 있다. 애가 재롱을 떤다. 근데 애는 그리고 사과랑 똑같냐? 아니다. 냉장고랑 똑같다. 냉장고는 10년 동안 쓰는 내부제다. 사과는 한 번 먹으면 없어지니까. 애가 재롱을 떠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떤다. 혹은 냉장고가 고장나가지고 애를 먹히면 장기간 고생하듯이 애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속을 썩인다. 그래서 아기는 냉장고, 뭐 소크라테스에 나는 뭐 모르는 거와 아는 걸 잘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비슷하게 사회과학 쪽에서는 아기는 냉장고가 아주 유행어가 됐고요.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이 베커가 등장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역시 상태가 안 좋다 라고 했으나 지난 20, 30년 동안 어떻게 됐냐. 점점 베커의 얘기는 들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논문 주제에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학 논문에는 벌써 굉장히 많은 논문이 어떤 제목을 달고 나왔냐면 아기들의 질과 양 이런 제목의 논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명만 나와서 잘 키우는 이게 아기의 질입니다. 뭐 루카스라서 합리적 기대 이런 거 주장했고요. 모든 사람이 그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내시라고 해서 게임이라는데 사람들이 전략적이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 마코비치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위험 회피하는데 이게 뭐냐면 은행이나 기업이나 뭐 증권회사나 여기서 이것도 역시 개인주의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회사를 위험 관리를 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보면 경제학자들이 그거 잘못된 것 같다. 스스로 잘한다고 위험이 번지기 시작하면 마치 전염병처럼 얼마든지 그렇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일단 그렇게 넘치진 않아. 네, 뭐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경제학자들이 잔머리를 많이 부리는 사람입니다. 저기다 노벨상 탄다. 아 그리고 어째 잔머리